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 대략적인 틀, 그 다음에 분포 지역을 이렇게 기억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온대 기후에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대륙의 동안하고 서안하고 온대기후가 좀 특징이 달랐잖아요. 대륙의 서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온대기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 지역 중에 먼저 서안 해양성 기후를 살펴볼게요. 자,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읽지만 주로 대륙의 서쪽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단어를 정한 것일 뿐 기호로는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부터 18도씨 사이구.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은 당연히 500m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를 넘어간다. 이런 곳 가운데 건기가 없고, F는 건기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름이 평균 기온 22도 이하로 선을 한 곳을 우리가 서안 해양성 기후라 그래요. 서안 해양성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라는 말보다는 CFB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꼭 서안이 아니더라도 섬에서는 당연히 뉴질랜드와 같은 섬에서는 CFB 기후가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얘가 대륙의 서쪽은 아니더라도 바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곳, 주변에 대륙이 많이 없고 이게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인 곳에서는 당연히 연교차가 작겠죠.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겠죠. 그래서 CFB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좀 조심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구분을 봤더니 온대 기후 중에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그 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이다. 아마 이제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포는 서부 및 북부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북서 해안이니까 태평양 쪽이에요. 미국 북부부터 거의 미국 북부부터 캐나다 태평양 연안이 서안 해양성 기후가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위도가 대략 45도에서 60도 사이가 서안 해양성 기후예요. 하지만 우리가 남반구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대륙의 분포가 다르니까. 자, 물론 이 숫자를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나중에 위치를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참고하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40도부터 60도 사이에 서안 해양성 기후가 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칠레 남부라 그랬을 때 이 위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프리카 남단하고 아프리카 남동부거든요. 자,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위선 그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0도보다 조금 위도가 높은데 근데 대륙의 서쪽이 아니고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남동쪽인데도 불구하고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대륙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여기 이 부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하고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지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서안 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기다가 강한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원래 강하니까.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바꿔 말하면 바다의 영향을 1년 내내 강하게 받는다.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름에 서늘하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겨울엔 온화하여 위도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안을 따라서 산맥이 뻗어 있는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1년 내내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데
자, 참고로 편서풍은 아열대 고압대에서 시작된 바람이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조해요. 고기압에서 시작되는 바람이니까. 하지만 바다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요. 바다에선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해안가에 있는 산지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바람 바지 쪽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연 강수량이 온대 기온대도 불구하고 4,000mm가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서울이 대략 1,450, 1,500mm인데 서울에 거의 3배 정도나 내리기도 한다. 열대 기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리는 곳도 있다.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자, 물론 나중에 세계 대지형 산지를 배우고 나면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얘 강조 표시를 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 자, 우리 구글 어스로 여기 위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구글 어스. 이제 여기서는 위선과 경선은 뭐 빼고요. 자, 참고로 지금 보여주는 건 지형을 실제보다 한 3배 정도 강조했어요. 그래야 좀 눈에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유럽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겠지만 대체로 지형이 평탄해요. 여기 뭐 프랑스나 독일 북부나 이런 데는 뭐 산이 아예 없다고 봐도 좋거든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는 거의 언덕만 있어요. 그래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더라도 여기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보다 비가 적게 내려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도 편서풍이 부는데 여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기스콕산맥, 신기스콕산맥 하면서 사실 배웠던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확대해 봤더니 산맥이 있죠. 산맥이. 자,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뻗어 있는 산맥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편서풍이 이렇게 지금 불어오면 이쪽 지역에 지형성 강수가 유난히 많이 내려요. 자, 물론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서쪽 지역은 대체로 강수량이 많고, 자,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봤으니까 뭐 헷갈리진 않겠죠. 나중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반구로 넘어가면 우리 뉴질랜드 체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뉴질랜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자, 우리 뉴질랜드를 봤더니 북섬과 남섬, 큰 섬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냥 듬성듬성 화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남섬은 지금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더라도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보이죠? 빙하라는 뜻이에요. 위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빙하가 있는 이유는 해발 고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자, 참고로 여기 이 산맥의 이름만 알면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수능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산맥 이름을 몰라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산맥 이름 알아두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맥 이름이 뭐죠? 유럽에 있는 산맥, 제일 높은 산맥, 제일 유명한 산맥, 알프스 산맥. 자, 이 뉴질랜드는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 같은 걸 유럽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뉴욕이 새로운 요크셔 지방이라는 뜻이라는 건 알죠? 그것처럼. 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자기 나라에 또는 자기 대륙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하고 비슷하게 생긴 비슷하게 높은 그런 산맥이 여기에도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이 산맥 이름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 그런데 얘는 남반구에 있죠. 남알프스 산맥이에요. 기억하기 쉽겠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남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남섬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환태평양 조산들에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도 편서풍이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릴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지는 팬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방이 바다여가지고 뭐 완전히 건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1번 지역 바람바지 사면은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서 연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2번이라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연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건조 기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수량이 많지 않다. 자, 이 차이 때문에 뉴질랜드는 1번하고 2번하고 자연 경관도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키우는 가축도 달라져요. 뭐 나중에 아마 다시 정리를 할 테지만 뭐 나온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뉴질랜드에서 많이 키우는 가축은 소하고 양이 있는데, 자, 소하고 양 중에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 키우는 가축은 당연히 소가 되겠죠. 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스텝 초원에서 몽골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유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양은 가축 중에서는 건조에도 뭐 완전히 건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적 강수량이 적어도 잘 키울 수 있는 가축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지형 때문에 그리고 편서풍 때문에 서쪽하고 동쪽하고 강수량이 다르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찬가지 원리로 중위도 지역에 높은 산맥이 있으면 강수량이 많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또 여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는 앞에서 한번 했었죠. 파타고니아 사막 이야기할 때, 자, 중위도 지역이니까 편서풍이 1년 내내 강하게 불고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1번 바람 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사막이 만들어져 있다. 파타고니아 사막, 강수량이 많은 곳.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능 특강에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역이 문득 생각이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아직 지형을 배우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하얗게 보이죠? 빙하예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니까 여기 알래스카 남쪽을 우리가 북위 60도 선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편서풍이 부는데 캐나다의 태평양 쪽은 당연히 연 강수량이 많다. 하지만 위도는 비슷하지만 유럽은 스칸디나비아 산맥과 여기 알프스 산맥 사이는 대체로 지형이 평탄해서 지형성 강수는 잘 내리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약간 하얀 부분,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에요. 편서풍이 열심히 불기는 하는데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의 여기 이 지역은 유럽 대평원이라 그래서 정말 평탄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편서풍이 불더라도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자, 이건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아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퀴즈. 영국 런던은 온대 기후고 1년 내내 건기가 없어요. 영국 런던은 여기가 런던이거든요. 여기가 위도가 52도 정도 돼요. 아무튼 자, 런던은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데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나라를 보면, 자, 우리나라 남한에서 비가 제일 적게 내리는 곳은 대구거든요. 대구가 소우지예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구가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데 대구랑 런던이랑 비교하면 과연 연 강수량은 어디가 더 많을까? 연 강수량은 재밌게도 대구가 더 많아요. 자, 우리가 영국 런던, 영국 신사, 젠틀맨, 우리가 항상 바바리 코트를 입고 부슬비가 자주 내리니까 그 다음에 지팡이가 아니라 우산 들고 다니죠.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리지만 부슬비, 이슬비가 주로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 강수량이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정도? 네, 정말 얼마 안 돼요.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구를 비롯해서 뭐 서울 이쪽은
여름철에 바다에서 정말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태풍도 자주 오면서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죠. 소나기도 내리죠. 그래서 연 강수량만 따지면 건기가 없는 서한해양성 기후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건기가 있지만 이쪽 지역이 연 강수량이 더 많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그 다음에 뉴질랜드 남섬에서 서쪽, 그 다음에 칠레 남단에서 태평양 쪽 서쪽,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태평양 쪽 서쪽 지역은 편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많다. 중요한 부분 체크 좀 잘 해도 돼요.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연환경 이해했으면 주민 생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여름이 서늘하여. 여름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5월 중순보다 덜 덥다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5월 중순보다 아니고 6월 중순보다 덜 더우니까 월 평균 기온 22도를 넘지 않으니까 여름이 서늘해서, 그 다음에 1년 내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1년 내내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가 잘 자란다. 자, 목초는 푸른 풀인데 목축업에 알맞은 풀이에요. 자, 우리가 가축이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겠지만 비교적 부들부들한 풀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풀을 목초라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리 유럽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죠. 가축을 키우기에 기후 자체가 유리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축 사육을 위해서 목초를 일부러 심어요. 소나 돼지한테 먹여야 되니까, 특히 소한테 먹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람이 먹을 식량 밀도 심겠죠. 그래서 식량 작물과 사료용 작물을 함께 섞어서 재배하는 걸 혼합 농업이라고 불러요. 혼합 농업. 그래서 혼합 농업은 CFB 기후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 형태다. 혼합 농업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특히 유럽에서 대도시가 발달해 있는 곳이 있어요.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자, 그런 지역은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고기를 이렇게 얻거나 아니면 밀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농업 형태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대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 그런 대표적인 농업이 낙농업이에요. 낙농업이 뭐죠? 농업은 농업인데 낙을 이용하는 거죠. 낙은 소젖을 의미해요. 젖소. 자, 그래서 낙농업은 젖소를 키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한 농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유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젖소를 키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젖소 키우죠. 여러분들 우유 먹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젖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은 당연히 아니에요. 서울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서울 주변 경기도에서 젖소를 제일 많이 키워요.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유럽에서도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낙농업을 많이 한다. 됐죠?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중 강수가 고르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기온은 좀 변하지만 강수량은 늘 일정하거든요. 그럼 하천의 물이 별로 변하지 않아요. 하천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 유럽에서는 수운 교통이 옛날부터 발달해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수운 교통이 발달해 있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죠. 여름에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한강도 넘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에 배를 띄우기 애매하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봄, 가을에는 비가 별로 안 와서 물이 쪼그라들어서 배를 띄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서부 유럽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 하천 유량이 안정돼 있어서
순교통이 발달해 있다. 자,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체크할게요. 하상계수 별표 좀 해두세요. 뭐 중요한 단어라기보다는 얘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 뜻을 알아야 당연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풀 수 있을 거잖아요. 자, 하상계수라는 건 뭐냐면요. 하천의 물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느냐,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고 그게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대 X라는 형식으로 나타내요. 여기에서 1은 어떤 하천에서 1년 중에 물이 제일 적을 때, 그게 1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물이 제일 많을 때 그때를 X라고 하자. 됐죠? 상대적인 값인 거예요. 자, 이 X를 하상계수라고 그래요. 하상계수.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하상계수가 유럽에 있는 하천에 비해서 크다, 작다? 크다. 엄청 크다. 그에 비해서 유럽에 있는 하천들은 이 하상계수가 대체로 작다. 자,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을 건설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 전에 하상계수가 무려 1대 그러니까 400 정도 되었었어. 400 정도.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가 400배 정도 차이가 났더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막 지역을 빼놓고는 사막에는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하천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비가 어떤 이유에서건 내리면 물이 잠깐 흘러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하상계수가 거의 무한대죠. 아예 말라 있다가 이제 물이 좀 흐르는 거니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하천이 전 세계에서 하상계수가 제일 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라인강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라인강의 기적. 우리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패하고 완전히 이렇게 망했다가 그 뒤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런 경제 성장을 일컬어서 독일을 이렇게 흘러가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말하는 단어 한강의 기적, 라인강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라인강은 여기 영국이 있고 여기 암스테르담 있는 곳이 네덜란드거든요. 여기가 라인강의 하구 지역이에요. 지금 이게 라인강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자, 라인강을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 볼게요. 라인강 줄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장 큰 줄기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갈 건데 지금 한참을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는 지금 독일이거든요. 독일인데 자, 대표적인 곳만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지금 라인강인데 라인강 옆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많이 있거든요. 자, 더 확대해 봤더니 뭐예요? 야, 이거 3D도 보여주네요. 그쵸? 자, 신기해. 이렇게 봤더니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자, 여기 옆에는 어떤 공업 지역인 것 같고요. 큰 공장이고 얘는 지금 배죠. 그래서 비교적 큰 배들이 이렇게 해안가 하구 지역에서부터 라인강을 따라서 쭉 들어와서 독일 내륙 깊숙이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강은 또는 유럽에 있는 하천들이 순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연중 강수가 고르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빨리 돌아갔다가 다시 지도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키보드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고위도에 위치해 있는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 중요해요. 자, 고위도라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는 서부 유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서부 유럽. 서부 유럽. 자, 유럽만 그런 거예요. 여기는 난류의 영향으로 유난히 겨울이 덜 춥고 그 다음에 위도가 꽤 높은데도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있다. 됐죠? 됐죠? 이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재미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 내용이라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밑에 있는 줄까지 설명한 다음에 여기 지도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한의 항성 기후지역은 1년 내내 구름이 자주 껴요.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1년 내내 부슬비가 자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일이나 프랑스 북부나 영국을 만약에 여행을 간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나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서부 유럽을 여행을 갔는데 낮에 여름에 잠깐씩 해가 날 때가 있어요. 잠깐씩. 우리한테 햇빛은 뭐 흔한 거지만 서부 유럽 사람들한테 햇빛은 진짜 귀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잠깐이라도 나면 남자들이 이제 우통을 다 벗고 이게 일광욕을 해요. 햇빛이 워낙 귀한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진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우통을 벗고 왜 이렇게 야만스럽게 행동하지? 너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햇빛이 귀한 동네라서 그래요. 됐죠? 자, 다시 지도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해류를 얼핏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적도에서는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류가 흐를 때 있잖아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약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적도에서 이렇게 고위도로 올라오던 난류가 중위도에서 편서풍을 만나면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적도 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유럽 쪽을 보면 우리 북극해를 봤더니 지금 북극점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거든요. 그린란드 보이죠? 이쪽이 지금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색깔이 옅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심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과거에 빙하 시대 때 있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수위가 내려갔을 때 그때 여기는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고 그때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정도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열려 있고 여기에서는 약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지구과학 중에서도 2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유럽은 자, 여기 적도 근처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뜨끈뜨끈하게 데펴진 바닷물이 이렇게 미국 옆을 지나서 또 이 멕시코만에서부터 쭉 이렇게 난류가 고위도로 올라오는데 얘가 원래는 다른 곳 같으면 다시 적도로 돌아가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해서 거의 북극해까지 가요. 그리고 이 바닷물의 흐름이 굉장히 뚜렷해서 우리 유럽은 꽤 고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뭐 숫자 같은 거 불러줄 건데 역시 그냥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자, 아까 여기 런던의 위도가 대략 52도라 그랬어요. 북이 52도. 우리나라보다 꽤 북쪽이죠. 자, 참고로 서울은 북이 37.5도거든요. 38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위도 차이만 놓고 보면 거의 14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겨울에는 1월 달에는 런던이 서울보다 한 7도 정도 높아요. 6도, 7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런던이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가 서울의 3월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흐르는 난류 때문에 그래요. 난류가 흐르고 편서풍이 바다에서 강하게 불어오니까. 됐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 난류 때문에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건 참고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랑 연식이 비슷한 사람들은 이 내용 들으면 아마 추억에 잠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물론 되게 낯선 내용이겠지만. 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위도가 대략 여기가 북이 60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끝에쯤이 북극권이에요. 66.5도. 자, 그런데 이제 여기랑 이제 이쪽 우리 아시아 동쪽을 좀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 애들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하나 차지한 게 있어요. 그게 블라디보스토크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우리나라 근처에 있어요. 북한이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도는 43도 정도예요. 43도 정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도, 66.5도인데 대륙의 동쪽은 겨울에 많이 추우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은 겨울에 많이 추우니까 위도가 대략 한 45도 정도까지는 낮아져야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바닷물도 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난류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난류 때문에 여기 근처도 겨울에 얼지 않는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제 국경선이 있거든요. 이쪽이 스웨덴이고 이쪽이 노르웨이인데 스웨덴 여기쯤에서 철광석이 많이 나와요. 철광석이.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 철광석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할 때 여름철에는 이렇게 운반해 가지고 키루나라는 곳인데 이렇게 운반해서 룰레오라고 하는 자기 나라 항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에 실은 다음에 이제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발트해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편서풍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산맥에 막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난류에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겨울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키루나에서 생산한 철광석을 여름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수출하지만 겨울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노르웨이 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협력을 얻어서 여기에 있는 나르비크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항구 이름은 뭐 절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항구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철광석을 나르더라. 됐죠? 그래서 그만큼 위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지 않는 이유는 바다에서 이렇게 흐르는 난류 때문이다. 난류 때문이다. 그래서 서부 유럽은 물론 여기는 북부 유럽이긴 하지만 난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서한해양성 기후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넘어갈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기호로는 CS라고 적죠. 온대 기후는 뭐 너무 여러 번 했고 S는 Summer Dry, 여름철이 건기라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얘는 여름철이 건기라는 뜻인데 자, 온대 기후에서 건기의 기준은 얘가 월 강수량 30mm였었죠.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분포 지역을 봤더니 북이 30에서 45도 사이에 대륙 서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얘는 일단 북반구는 이렇게가 되지만 남반구는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대륙 분포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열대, 고압대가 이동하는 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리까지는 뭐 기억 못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차이가 조금 난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반구는 30도에서 40도 사이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 한번 설명해 줄게요. 지중해성 기후가 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그리고 왜 여름철이 건기인지 기온은 높은데 왜 건조한지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반구는 완전히 뒤집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 아고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이쪽 그림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7월 달을 설명을 할 거예요. 7월 달.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에서 이렇게 공기가 하강하면 일부는 적도 쪽으로 가고 일부는 지금 고위도로 올라오는데, 아열대 고압대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고위도 저압대로 가는 게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런데 이 편서풍은 지금 대륙의 서쪽일 경우에는 바다에서부터 불어오잖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는 지금 위도가 북회기선에서 그 다음에 30도 사이 정도니까, 그리고 7월 달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적도에 가까우니까 일단 기온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는 여기 지역은 고온이고요. 건조해요. 기온은 굉장히 높고 건조하다. 됐어요? 됐어?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1월 달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이동을 하죠. 자, 아열대 고압대가 더 북쪽으로 이동할까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올까요? 적도 쪽으로 내려올까? 남쪽이라기보다는 적도 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가 이렇게 적도 쪽으로 지금 살짝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1월 달에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기가 아열대 고압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서풍은 조금 더 저위도 지역에서도 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부분이 이제 대기 대순환 때문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극단적으로 날씨가 달라지는 지역이에요. 볼게요. 자, 여름철에 여기 지역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직접 받으니까, 아열대 고압대가 지금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위도가 아까 북회기선과 30도 사이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죠. 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열대 고압대가 1년 내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은. 여기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지중해 밑에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7월 무렵 여름철을 놓고 보면 완전히 사막하고 똑같다. 사막 여름뿐만 아니라 사하라 사막 7월 달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고 건조할 거 아니에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사막은 1년 내내 영향을 받는 거고, 여기 위도 때는 7월 달에만, 여름철에만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사막은 이제 일단 저것만 놓으세요. 기호로는 BW라 그래요. 여름철에는 사막하고 똑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월 달 겨울철이 됐더니 여기 위도대를 보면은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지금 대륙의 서쪽 해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바다에서 편서풍이 계속 불어와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겨울에 별로 춥지 않고요. 온난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온난수변한 날씨가 나타난다. 겨울철에는. 됐죠? 그러면 이 온난수변한 기후,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기후 지역은 앞에서 방금 했던 CFB 기후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그 위도대, 대륙의 서안이라고 하는 그 위치 특성 때문에 여름철에는 7월 무렵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직접 받아서 고온 건조한 마치 사막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온은 높으니까 건조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1월 무렵 겨울철이 되면 이 위도대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온난수변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한 해양성 기후하고 비슷한 기후가 나타난다.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막과 서한 해양성 기후가 1년 내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사막, 겨울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 다음에 여름에는 사막. 됐죠? 이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원리예요. 됐죠? 됐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리할 시간 줄까요? 네, 잠깐 시간 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지우고 한쪽으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 모식도를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다 보니까 약간 엉성하긴 한데 뒤에 가면 틀림없이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변하다.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됐죠? 그 다음 여름철에 여기가 고온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다.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서 여름만 놓고 보면 사막하고 똑같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뭐 전선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한대 전선대가 이 유도대까지 겨울철에 내려오기도 해요. 한대 전선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편서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하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철만 놓고 보면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하고 똑같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봤더니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글자로 정리하면 잘 모르겠죠. 지도 보고 위치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물론 수능 특강 앞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기는 해요. 자, 우리 구글 맵으로 지금 왔고요. 약간 옮기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을 표시해 보면, 자, 먼저 우리가 지중해 유럽 쪽을 살펴볼게요. 30도에서부터, 우리 30도는 여기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 페르시아만의 북쪽 끝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프리카 여기 움푹 들어간 곳, 거기가 북위 30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도 선을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북위 45도는 우리나라 제일 북쪽보다 조금 더 북쪽이거든요. 자, 이탈리아 반도 약간 북쪽, 프랑스의 남부, 여기가 대략 45도쯤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대륙의 서쪽에서 30도와 45도 북반구에서는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대표적인 나라로는 에스파냐,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여기 은근히 최근에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 북쪽 끝인데 분명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위도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의 나라 이름은 모로코예요. 모로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됐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찬가지 원리로 자, 미국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으면 그 다음에 대략 여기까지인데 미국의 서부 지역은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서부 대부분의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체크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쪽이 서한 해양성 기후였었고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북반구는 대략 30도부터 45도 사이가 지중해성 기후다. 자, 이제 남반구는 이제 대륙 분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북반구하고 범위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30도 잘 그려야 돼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 남단이 30도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남단이 이렇게 30도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랑 위도가 그대로 가서 여기가 지금 30도 정도였었어요.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특징이 별로 없어서 30도를 찾기가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움푹 들어간 여기 해안선을 기준으로 찾아도 좋고, 아니면 세계 지도가 전부 다가 나오면 아프리카 남단,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남단, 여기랑 위도가 같은 지점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남단에서 서쪽은, 대륙의 서한 이쪽은 CS예요. CS, 지중해성 기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서한 해양성 기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도에다가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는데, 이쪽 아프리카 남단에서 동쪽은 얘가 CFB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가 CFB인 이유는 대륙의 남동쪽인데도 불구하고 CFB인 이유는 주변이 지금 다 바다니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름철에 덥지 않으니까.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대륙의 남서쪽 끝에 여기 지중해성 기후고요.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예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퍼스라는 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주로 기억하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다. 그런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동부 해안은 CFB가 나타나요. 이유는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대륙의 서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우리말보다는 CFB라고 하는 그 기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름철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지 않는다. 여름철이 서늘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레를 보면 여기 30도에서 40도 정도는 CS,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기보다 더 남쪽으로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거 워낙 위치가 중요하니까 일단 체크를 좀 잘 해두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계속 여기를 펼쳐놓고 문제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건 계속 되풀이해서 보려고 문제를 활용하는 거니까. 자, 지중해성 기후 위치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미처 정리 못한 친구들은 일시정지 눌러놓고 정리하시고요. 다시 수능 특강부 돌아갈게요. 잘 안 넘어가. 답답해.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먹니? 됐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자, 전통 가옥은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겨울에는 온난 수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불을 떼면 돼요. 추우면. 그쵸? 난방을 하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옛날에는 에어컨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대비해서 집을 지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막하고 똑같으니까 밖은 너무 더워요. 그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벽은 굉장히 두껍게, 창문도 되도록이면 작게, 뜨거운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그대로 집 벽이 흡수하면 당연히 집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얗게 칠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밝은 색으로 벽을 칠했어요. 그래야 여름철에 그나마 덜 더우니까. 자, 얘는 이제 설명 조금 더 한 다음에 우리 구글 어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름철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사막하고 똑같으니까 집 그늘 사이로 이렇게 가려고 쉽게 말하면 골목을 되게 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집들도 마찬가지인데 골목이 넓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철에 태양의 고도가 높을 때, 낮이 길 때 건조하죠. 구름도 끼지 않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 반대예요. 여름철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산불은 여름에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 4월 27일인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 쪽에서 큰 산불이 나서 지금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인 거예요.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계절에 따라 농업의 특색이 다르다.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당연히 우리나라랑 기후 자체가 다르니까 농업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짓는단 말이에요. 용어 잘 알아두시고요. 네. 자, 먼저 여기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해서 풀들은 다 말라 죽어요. 마치 사바나 기후에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풀이 말라 죽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 지역도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풀이 다 말라 죽어서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라기보다는 뭔가를 수확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평범한 나무는 아니고요.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조한 데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나무가 비교적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수목, 나무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수목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오렌지, 포도, 코르크 이런 것들은 뿌리가 깊고 건기에도 견딜 수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수목 농업이라 그래요. 뭐 올리브나 뭐 코르크나 뭐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오렌지, 포도 같은 과일이 그렇게 잘 돼요. 과일이. 자, 여러분들 과일이 되게 달게 익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구름이 자주 끼고 비도 자주 내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어떤 해에는 날씨가 좀 맞으면 추석 무렵에 과일이 되게 맛있고요. 어떤 해에는 되게 밋밋하죠.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이 좀 짧아서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나이만 되더라도 금방 그걸 느껴요. 하지만 여기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과일이 정말 끝장나게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유럽 여행 갈 때 지중해 연안으로 놀러 갔다 여름철에 과일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세상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밀농사는 언제 짓느냐? 뭐 채소 농사는 언제 짓느냐? 얘네들은 그래서 곡물 농업은 겨울철에 지어요. 온난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농사를 못 짓지만 여기는 겨울에도 온도가 평균 10도 가까이 돼요. 10도를 넘는 지역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뭐 4월 거의 5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곡물 농업은 겨울철에 한다. 채소는 겨울철에 재배한다. 됐죠?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특히 수목 농업 기억 좀 해두세요. 수목 농업. 자, 그 다음에 이목에다가도 별표 좀 해주세요. 이목. 자, 여러분들 이목하고 비슷한 말을 이미 들어본 적 있죠. 목축업을 하는데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한다. 우리가 그걸 유목이라 그러죠. 자, 유목과 이목의 가장 큰 차이점. 유목은 떠돌아다닌다. 유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없이 몽골 애들이 자기 가축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그래서 천막 비슷한 게르라고 하는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텐트를 펼쳐놓고 다시 이동하려면 그걸 이렇게 다시 접어가지고 또 이동하잖아요.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유목이라 그러고요. 이목은 정해진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는 게 이목이에요. 정해진 장소를. 그래서 여기도 목축업을 이동하면서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때그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1년 동안 기후가 달라지다 보니까 여름철에 머무는 곳, 겨울철에 머무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던 주제예요. 자, 이제 얘는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왼쪽에 보면 알프스 산지의 이목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알프스 산지의 이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단어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뭘 써놔야 되냐면 알프스 산맥 전체가 아니고 알프스 산맥의 남쪽이에요. 남쪽. 자, 언젠가 또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알프스 산맥 남쪽은 지중해성 기후고요. 알프스 산맥 북쪽은 서한 해양성 기후예요. 즉 이목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됐죠? 보세요.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요. 풀이 말라 죽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풀이 말라 죽는 여름철에 과연 그 평지 지역에서 농사를 한다, 가축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알프스 산맥 남쪽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평지 지역은 고온 건조하니까 가축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철 목장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당연히 조금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 지형성 강수가 내리니까 당연히 풀이 자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산 위로 올라가서 가축을 키우고요. 그럼 반대로 겨울이 되면 여기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산 위에 부분은 이제 너무 추워지겠죠.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다시 계곡이나 평지로 내려와요. 자, 여기는 겨울철에 온난 수변하죠. 오히려 겨울철에는 평지 쪽이 가축을 키우기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 남쪽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높은 산맥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높은 데로 올라가고요. 겨울철에는 낮은 데로 내려오면서 정해진 장소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웠다. 이걸 이목이라고 한다. 이목이라고 한다. 됐죠? 어렵지 않죠? 역시 넘어가시면 돼요. 이목까지 했고요. 자, 밑에 있는 유럽의 1월과 7월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분포 가볍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1월과 7월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위도부터 확인할게요. 여기 40도, 여기가 50도니까 여기 중간 정도가 지금 45도겠죠. 그 다음에 30도는 밑에 잘렸지만 뭐 이 정도가 30도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45도 정도, 그 다음에 30도 정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1월달을 봤더니 지중해 주변으로 30도부터 대략 여기 45도까지는 이렇게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1월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7월달이 됐더니 여기 정도 45도 정도 해가지고 여기 북쪽은 서한해양성 기후니까 뭐 여전히 강수량이 많은 편이지만 지중해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강수량이 무척 적죠. 우기, 건기. 여름철에 건조한 유일한 기후 때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서 1월과 7월을 나로 이렇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지중해성 기후도 설명이 다 끝났어요. 자, 잠깐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대륙 동안에 분포하는 온대 기후. 대륙 주로 동안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원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륙의 동쪽하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바다 영향을 그래도 좀 많이 받는 대륙의 동쪽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자, 먼저 그래서 일단 구분부터 해보자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CW고 온난 수분 기후는 CFA죠. 건기가 없지만 여름철에 월 평균 기온 22도로 높게 올라간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뭐 중국 내륙, 그다음에 뭐 중국 남동부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정리하는 게 좋을까? 네, 이렇게 적을게요. 아까도 적었던 거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온대 기후이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요. 이걸 갖다가 CM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 C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쾌펜이 정리해 놓은 건 아니지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유라시아 대륙보다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일본처럼 태평양에 가까이 있고 섬 나라인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는 뚜렷하게 CFA 기후가 나타나요. 자, 우리나라 근처의 CFA는 겨울이 건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건조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리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 우리나라 근처가 나와요. 그리고 비교는 주로 이제 유럽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메리카 쪽의 서한 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니까 여기를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제 입이 아프죠? 아마 여러분들은 귀가 아플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풍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그 다음에 겨울하고 여름에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자,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고요. 그래서 이 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겨울철에는 적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수변한 바람이 불면서 강수량이 많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말을 바꾸면 하상 계수가 굉장히 크니까 수운 교통이 불리하다. 자, 우리나라는 운하를 만들거나 강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뭔가를 나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곳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지리적 위치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중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의 호남림이 많으나 상록 화렵수도 분포한다. 자, 여기도 별표 좀 해볼게요. 자, 얘가 뭐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약간 낯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게요.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중위도 지역이에요. 중위도 지역. 자, 그래서 밑에는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나, 여기는 뭐 사하라 사막, 건조 기후가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온대 기후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온대 기후 지역 대부분은 낙엽 화렵수랑 침엽수가 섞여서 자라는 호남림, 온대림이 분포해요. 하지만 열대 기후 지역과 가까운 기온이 높은 곳은 대륙의 서쪽이건 동쪽이건 조금 특성이 다른 나무가 자라더란 말이죠. 자, 겨울이 별로 안 추우니까 분명히 열대림은 아니지만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가 자라요. 낙엽이 지지 않으니까 1년 내내 푸르다. 상록 낙엽수예요. 상록 화렵수, 미안해요. 상록 화렵수가 자라요.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는 분명히 위치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귤, 비슷한 나무지만 비슷한 나무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자라는 나무의 이제 공통점, 위치만 다르고 사실은 똑같은 나무니까. 자, 여기는 여름철에 건조하죠. 건기는 식물들한테 힘들잖아요. 그 건기를 견딜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름철 건기.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철이 건기죠. 그리고 겨울철 건기에 견딜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건기에 견디기 위해서 둘 다 똑같은 특성이 있어요. 나무에서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낙엽이 지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그대로 또는 여름철 건기에도 그대로 잎사귀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잎사귀 표면에 큐티클층이라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일종의 코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게 발달해 있어서 잎사귀가 되게 두툼하고요. 두툼하고 약간 딱딱해요. 물론 이렇게 뭐 나무처럼 딱딱한 건 아니지만 약간 딱딱해요. 그리고 이 큐티클층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잎사귀가 두툼하고 큐티클층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는 그런 나무를 조엽수라고 부르고요. 조엽수. 우리나라 근처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조는 빛날 조예요. 조명할 때 조예요. 잎사귀가 빛나는 나무다,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큐티클층에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단단하다. 경엽수라고 불러요. 경엽수. 단단할 경자. 됐죠?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특성이 같은 나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 지역에 뭐 1월과 7월 기온과 강수량, 뭐 바람까지도 나오는데, 자, 이건 구별하는 거 되게 쉬워요. 1월과 7월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처를 보면 돼요.
자,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분다. 겨울철 1월달. 반대로 바다에서 지금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분다. 7월달 여름철. 됐죠? 됐죠? 자, 이걸 구별하는 건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리 마니아들을 위해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온대 기후 지역도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요. 열대 기후 지역도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었죠. 근데 그 차이가 조금 달라요. 자, 쉬운 것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달라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적도 근처의 열대 기후 지역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1년 내내 에너지가 남으니까 둘 다 뜨끈뜨끈하게 데펴진 상태에서 별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대 지역에 분명히 계절풍이 불죠. 그 이유는 적도 수렴대의 남북 이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무시하시고요. 여기 인도까지 해가지고 적도 근처만 한번 볼게요. 자,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여기에 내려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적도니까 남반구에 지금 적도 수렴대가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7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적도 수렴대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북쪽에서 무역풍, 남쪽에서 무역풍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적도 근처를 봤더니 지금 바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좀 휘면서. 그래서 1월 무렵에는 대륙에서 하필이면 적도보다 조금 북쪽에 큰 대륙이 있으니까 대륙에서부터 어쨌든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열대 기후 지역의 겨울철 건조하다, 건기다. 됐죠? 근데 반대로 7월 달이 되면 적도 수렴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당연히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바람이 모여드는 거죠. 물론 여기는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좀 다른데 여기는 무시하시고요. 자, 그래서 적도 수렴대를 향해서 바람이 모여드는데 이 바람을 봤더니 남반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다가 적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전향력이 바뀌면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바람은 열대 바다에서 지금 불어오는 거죠. 엄청 덥하고, 엄청 덥하다? 엄청 덥고요. 엄청 습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무렵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온대 계절풍 기후는 중위도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1월과 7월에 적도 수렴대의 남북 이동으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됐어요? 자, 이거 옛날에는 사실 세계지리에서 실제로 가르치고 시험에서 물어봤던 내용인데 뭐 지금은 이 원리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잠깐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이 지도에서 보고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이 지도를 봤더니 여름철만 볼 거예요. 자, 여름철에는 지금 적도 근처에서 무덥고 습한 바람이 이렇게 지금 아시아 대륙을 향해서 불어오죠. 근데 이 중에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사실 정확히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은 아니지만 그 영향으로 이렇게 배후 산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체라푼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체라푼지. 자, 여기는 1년 내내 한쪽에서만 바람이 부는 건 아니에요. 여름철에만 지금 이렇게 바다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여기에 있는 산지에 부딪혀서 지형성 강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자,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뉴질랜드의 서쪽 해안,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대서양 서쪽 해안, 그런 데는 1년 내내 비가 계속 많이 내리는데, 근데 여기는 여름철에만 한 2달 동안 비가 미친 듯이 내려요. 열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얼마나 습할 거며, 그쵸? 얼마나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어요. 여기 그래 체라푼지는 전 세계에서 딱 2달 정도 비가 몽땅 내리는데 그 양이 세계 최고예요. 얼마만큼 많이 내리냐면요, 2달 동안
거의 10,000mm가 내려요. 연평균 강수량은 한 12,000mm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1,450이니까 서울의 거의 8배. 근데 그 8배가 2달 동안 내리는 거죠. 사실 선생님은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뿌리면 그렇게 한 2달 동안 계속 내리면 10,000mm쯤 될까요? 아무튼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곳이라서 기억 좀 해두세요. 인도 북동부 지역 여기가 여름철에 지형성 강수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세계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 주민 생활을 봤더니 대륙 동안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여름철에는 열대저기압, 태풍, 사이클론 그런 거의 영향으로 바람과 물에 의한 피해를 입고요. 바람이 세게 불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농업이나 목축업의 차이가 나는데, 자, 몬순 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 아시아 지역,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여 벼농사를 짓는다. 아시아 벼농사, 쌀, 베트남 쌀국수, 우리 쌀 주식, 인도 애들도 이렇게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해요. 자, 걔네들 카레, 밥에 비벼 먹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밀로 이렇게 주식을 삶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쌀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인도나 아니면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는 차를 또 많이 재배해요. 차.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지역을 알려줄게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쪽에 너무 멀리 그렸네요. 아무튼 남쪽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가 있는 섬 이름이 실론 섬이에요. 실론. 저유도 지역이죠. 자, 이 실론 섬은 차로 유명해요. 실론티. 여기서 나오는 차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섬 이름이 차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남동부, 미국 쪽인데요. 미국의 남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강제로 잡아다가, 좀 슬프죠?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었죠. 그럼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미국으로 끌려가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목화밭에서, 목화를 다른 말로 면화라고도 그러거든요. 그 목화, 그 꽃을 이용해가지고 면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 남동부, 주로 남부 지역에서 목화를 많이 생산한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에도 미국의 남부 지역에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조상들이 끌려왔고 거기에 정착했으니까 뭐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남동부 지역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되게 넓은 평원이 있는데 그걸 팜파스라고 불러요. 팜파스 기억 좀 해두세요. 평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게 땅이 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기업적인 목축 대규모로 그 다음에 밀농사도 많이 한다. 아르헨티나.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온대 기후는 다 끝났고요. 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문제 해설은 우리 수업 시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따로 영상을 링크만 걸도록 할게요. 자, 온대 기후 설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내용으로 만날게요.